파우스트를 저술한 독일의 대문호가 이탈리아 여행을 하고 나서 이탈리아 기행이라는 책도 발간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괴테가 베니스를 여행하고 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그런 말을 했으면 전혀 유명하지 않을 텐데 독일의 대문호 괴테가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유명한 말이 됐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베네치아, 너는 머리로 이해할 수 없어 마음으로 담아간다. 얼마나 베네치아가 멋있었는지 머리로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마음으로, 가슴으로 담아간다라고 독일의 대문호 괴테가 그 말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베네치아, 즉 베니스는 멋진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베네치아를 가슴으로 담아 왔는데요. 그 현지 가이드가 그 말을 하면서 투어하시는 여러분들도 이 베네치아의 추억을, 아름다움을 가슴으로 담아 가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면서 그 괴테의 멘트를 인용을 해서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 이동했던 곳이 바로 베로나입니다. 베로나 하면은 스타벅스 커피와 관련이 됩니다. 1971년에 미국의 북서부 워싱턴 주의 시애틀에서 스타벅스가 창립이 됐으니까 이른바 별다방이라고 하죠. 스타벅스의 역사는 51년인데요. 스타벅스의 창립자인 하워드 슐츠 회장이 이탈리아의 베로나와 밀라노를 여행하면서 노천 카페에서 한가롭게 커피를 즐기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저러한 여유로움을 즐길 수 있는 문화 공간으로 커피숍을 창립해 봐야겠다라는 영감을 얻었답니다. 그래서 하워드 슐츠 회장이 지금부터 51년 전인 1971년에 스타벅스를 미국 북서부의 워싱턴 주의 시애틀에 스타벅스를 출범시켰는데, 이른바 그 스타벅스 즉 별다방이 세계적인 브랜드가 됐다라는 거 아실 겁니다. 그 베로나는 뭘로 유명하냐? 로미오와 줄리엣의 이야기의 발원지입니다. 로미오와 줄리엣,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 아시죠? 거기에는 이제 그 황제파의 로미오 집안과 교황파의 줄리엣 집안 간에 서로 악연이 있는 집안 간의 그런 그 사랑이다 보니까 집안에서 반대가 심했던 거죠. 그 로미오는 이제 황제파 집안의 아들이고 줄리엣은 교황파 집안의 딸이었던 거죠. 그래서 집안들이 반대해서 정말 결혼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줄리엣의 그 집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줄리엣의 집에 가면은 줄리엣의 동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줄리엣의 동상 가슴을 이렇게 만지면 사랑이 이루어진다라는 또 속설이 있다 보니까 그 줄리엣 동상의 가슴을 만지기 위해서 줄을 기다리는 행렬도 굉장히 많습니다. 셀카봉을 계속 들고 있다 보니까 손이 떨립니다. 그래서 왼손에 들고 있던 셀카봉을 오른손으로 잠깐 바꿔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미오와 줄리엣의 그 이야기의 발상지인 베로나를 투어를 했었고요. 거기에는 또 원형 경기장이 있어서 다양한 그러한 예술을 공연하는 그러한 공간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갔던 곳이 바로 밀라노입니다. 밀라노는 이탈리아 반도에서 유럽 대륙으로 통하는 관문 역할을 하는 이탈리아 경제의 중심이 바로 밀라노지 않습니까? 우리 세계적인 성악가 조수미 님의 공연이 있었던 스칼라 극장도 거기 밀라노에 있습니다. 그래서 밀라노에 이제 저녁에 도착을 했는데요. 밀라노에서 이제 처음에 이제 갔던 곳은 저녁에 가다 보니까 어디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이제 건물들의 외관을 주로 관광하는 그런 코스였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수미님께서 그 성악 공연을 하셨던 그러한 스칼라 극장도 있고 다른 시설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있었던 곳이 간 곳이 엠마누엘레 2세 회랑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케이드죠, 아케이드. 천정은 유리 이런 걸로 덮여 있는 그러한 아케이드 회랑을 통과를 했었는데요.
그 회랑을 통과하다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모여 있는 곳이 바로 황소가 이제 동판으로 거기에 바닥에 깔려 있었는데요. 황소의 생식기를 발로 밟고 이렇게 돌면은 사랑이 이루어진다 이런 속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황소의 생식기를 발로 밟고 도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이 다 닳아서 굉장히 훼손되어 있는 그런 게 보였었는데요. 그게 바로 1800년대 후반에 1860년 당시인가 이탈리아를 1870년인가 이탈리아를 통일했던 초대 국왕이었던 엠마누엘레 2세를 기념하는 회랑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옆에 있는 7성급 호텔, 보통 우리가 5성급 호텔은 많이 들어보셨습니다만 7성급 호텔은 좀 생소하실 텐데요. 거기에가 현지 가이드의 말에 의하면 그곳에 7성급 호텔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안을 철저하게 유지하다 보니까 그 출입문을 일반인들은 찾기가 쉽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찾지 못했는데요. 바로 엠마누엘레 2세 그 회랑의 바로 옆에 7성급 호텔이 있다는데 출입문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탈리아 밀라노 여행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규모의 두오모 성당입니다. 세계 고딕 건축물, 고딕 양식이라는 게 뽀족탑이지 않습니까? 뽀족탑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 성당이 바로 그 고딕 양식의 정수, 극치를 보여주는 두오모 성당이 밀라노에 있는데요. 다 아시다시피 세계 최대 규모의 성당은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성 베드로 대성당이고 그 다음에 그 사도 베드로를 이제 베드로의 무덤 위에 건설된 게 아까 성 베드로 대성당이라고 말씀드렸고 그게 세계 최대 규모의 성당인데요. 그 다음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규모가 큰 성당이 성 바오로 대성당이 영국의 런던에 있다라는 거 아실 겁니다. 성 바오로는 12사도 중에 한 분은 아니죠. 그런데 그 바오로라는 분이 원래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었는데 저기 시리아 그쪽에 다마스쿠스인가 이쪽을 여행하시다가 예수님을 안 믿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뭔가 이벤트가 거기서 발생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로는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됐다. 이런 거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기념하는 곳이 영국 런던의 성 바오로 대성당인데 그게 세계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거죠. 그 다음에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성당이 피렌체가 있습니다. 이탈리아 피렌체가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성당이고 네 번째로 큰 성당이 바로 이탈리아 밀라노에 있는 그 고딕 건축 양식, 뽀족탑 양식의 최대 규모의 성당인 그 두오모 성당이 이탈리아 밀라노에 있는 성당이고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성당인데요. 그게 어느 정도로 휘황찬란하냐? 뽀족탑이 135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뽀족탑, 즉 고딕 양식의 뽀족탑이 135개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높이는 한 100m 가까이 되는 그 정도의 높이고 뽀족탑이 135개나 되다 보니까 숲속에 들어와서 아주 높은 나무들이 숲을 이루고 있는 그런 게 연상이 될 정도로 굉장히 높은 그런 성당이었고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그 뽀족탑이 많이 건설이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벽은 스테인드 글라스로 조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스테인드 글라스가 그 햇볕을 받으면 엄청나게 휘황찬란한 그러한 이색적인 그 모습이 연출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 벽은 스테인드 글라스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탑은 뽀족탑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곳이 이제 두오모 성당이고요. 그 바로 옆에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다는 최후의 만찬이 있는 그 그림이 바로 옆에 있는 산타 마리아 그라치에 성당이라고 있습니다. 산타 마리아 그라치에 성당이라는 그곳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 그림이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시기 직전에 12사도와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12사도들한테 이런 말을 하게 되죠. 너희들 중에 나를 배신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이 최후의 만찬의 상황을 묘사한 그 그림이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 그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그림이 산타 마리아 그라치에 대성당에 이제 보존이 되어 있었는데, 그 성당 안에 수도원의 식당의 벽에 그 최후의 만찬의 그 그림이 그려져 있었던 거죠. 그런데 1943년에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산타 마리아 그라치에 성당의 수도원의 식당이 폭격을 당했습니다. 폭격을 당해서 식당 건물의 대부분이 다 무너져 버렸는데,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 그림만은 이제 강의가 시작되는 현재 시각이 4월 2일 토요일 아침 한 8시 한 50분 가까이 돼서 어제 강의했던 그 303호실에서 촬영을 했는데요. 다른 과정이 거기서 하고 저는 이제 다른 강의실이라고 방금 확인을 받아서 그쪽으로 이동을 할 텐데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최후의 만찬 그림 거기를 보려고 했었는데 저녁 시간이라 보진 못했었습니다. 그 최후의 만찬에서 사도 토마스라고 아실 겁니다. 토마스가 이런 말을 했었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상처 속에 이 손가락을 집어넣어 봐야 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불신감을 가졌었는데요. 그것을 비판하기 위해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을 그릴 때 예수님의 그 12사도와 함께하는 그 최후 만찬을 그릴 때 예수님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손가락을 들고 있는 모습을 이제 묘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손가락을 들고 있는 사람이 바로 사도 토마스라고 아실 겁니다. 그런 식으로 밀라노 관광을 했었고, 저녁 식사는 이탈리아 여행 중에 유일하게 한식으로 삼겹살, 김치찌개 이런 거에다가 밀라노에서 저녁 식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호텔에 이제 투숙을 했고, 다음날 호텔에서 조식으로 먹었던 아침 식사가 이탈리아 여행 도중에 먹었던 가장 화려한 아침 식사였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동했던 곳이 바로 이제 프랑스의 몽블랑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몽블랑 터널을 지났습니다. 몽블랑에서 프랑스의 샤모니라는 지역으로 이동을 하는 과정이었는데요. 샤모니가 제1회 동계올림픽이 열렸던 1924년 제1회 동계올림픽이 열렸던 샤모니 쪽으로 이동을 해서 알프스 최고봉 몽블랑을 올라가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밀라노에서 알프스 산맥, 바로 산맥을 통과해 가지고 터널을 통과해서 샤모니로 가는 건데요. 터널 입구부터 산맥 입구인 거죠. 거기서부터가 프랑스 영토다 보니까 간단한 통과 절차가 있었고, 거기 간판에 적혀 있는 수치가 몽블랑 터널의 길이가 한 12km 정도 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터널을 통과를 하니까 그 샤몬이라는 그 마을이 있었고, 거기가 해발 1030고지입니다. 그 1030고지에 샤몬이라는 그 지역에서 케이블카를 타면 해발 3842m 고지에 애기디 미디 전망대에 갈 수가 있습니다. 애기디 미디 전망대, 거기가 해발 3842m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케이블카를 타고 해발 1030고지에서 3842고지까지 한 2800m 정도를 거의 수직에 가깝게 상승을 하는 겁니다. 백두산의 높이가 2744m지 않습니까? 그 높은 고도를 케이블카를 타고 한 11분 정도 통과하니까 알프스의 최고봉을 조망할 수 있는 해발 3842m의 애기디 미디 전망대였습니다. 거기에서 쭉 좀 올려다 보니까 알프스의 최고봉인 몽블랑이 해발 4807m인데요.
알프스 최고봉 몽블랑을 이렇게 조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 금융연수원의 후원에 나와 있는데요. 이 후원에서 보시면 저기 본관의 후원입니다. 저기 북악산, 청와대 뒷산 북악산이 저렇게 한 전방 한 1.5km 지점에 해발 342m 고지, 해발 342m 고지에 청와대 뒷산 북악산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는 본관이고 여기가 본관의 후원 쪽인데요. 여기에서 북악산 정상이 이렇게 조망이 되듯이 제가 그 당시 애기대 미대 전망대 해발 3842m 고지에서 해발 4807m의 알프스 최고봉 몽블랑을 그렇게 조망을 할 수가 있었고, 정말 구름의 바다들이 쭉 깔려 있었습니다. 굉장히 멋진 규모, 엄청난 규모의 알프스의 최고봉 몽블랑에 갔었던 그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근대 등산의 발원지가 바로 알프스 최고봉 몽블랑이기도 합니다. 등산이라는 것, 높은 산이라는 것은 예전에는 신들의 영역이다 해서 함부로 침범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 자체를 두려워했었는데요. 그런데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기 3년 전인 1786년에 어떤 탐험가들이 몽블랑을 바라보면서 그 전까지는 악마의 저주를 받은 산이라는 그 몽블랑에 누구도 근접을 못했었죠. 그런데 발상의 전환을 해서 한번 탐험을 해보자 라고 해서 도전에 성공한 게 1786년입니다.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기 3년 전. 그래서 그 이후에 등산이 이제는 스포츠의 영역으로 이제 전환이 됐다라는 거 아실 겁니다. 그래서 알프스 몽블랑을 근대 등산의 발원지라고 합니다. 자, 수업을 해야 되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금융연수원에서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이었습니다. 오늘 9시부터 6시까지 무려 8시간 동안 강의를 해야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자, 감사합니다. 1시간 4분 촬영했습니다. 감사합니다.